오늘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데 여기에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하시는 것도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얄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부터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까지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 내용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원장님? 네, 오늘 수익형 부동산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요. 오늘 제가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새 이제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이러한 줄기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동산을 왜 사는가? 부동산, 그게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왜 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이다 싶으면 잠을 자고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실이용이 있겠고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무언가 거기다가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실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구입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건 말고 실이용이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차익을 좀 남겨야 되겠다. 월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목적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용도 하고 투자도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사는 목적은 두 가지다. 실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눠지게 되고 실제 이용은 거주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면 거주를 위한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 그럼 신혼집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 증여를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은퇴를 한다. 그럼 은퇴 후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주라든가 실이용은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투자 목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할 때에도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나는 내가 이걸 사서 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차익을 좀 남겨야 되겠다. 또 이런 목적, 이 두 개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부동산이 월세 수익도 나고 차익도 나는 부동산 그 두 개를 같이 가져가고 싶기는 하시겠지만 실제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힘든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따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은 실제 이용과 투자로 나눠지고 투자를 목적으로 했을 때에도요. 월세 받는 부동산 그리고 시세 차익을 내는 부동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익을 내는 것도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저번 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 시점에 사서 일정 시점에 파는 전세를 끼고 파는 그런 갭 투자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프리미엄 요것에 대해서 미래 프리미엄에 투자하는 그러한 정비사업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개발사업은 뭐냐면 내가 직접 토지를 사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나대지나 이런 것들을 사서 건축 행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투자가 바로 시행사업 투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은요. 부동산을 구매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 월세를 받는 투자 아니면 시세 차익을 내는 투자. 그리고 시세 차익을 내는 투자는 세 가지가 있더라. 전세를 끼고 일정 기간 후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갭 투자가 있고,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권에 투자하는 정비사업 투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건축 행위를 통해서 훗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투자, 바로 시행사업 투자,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매월 월세가 나오고 그 월세를 받았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내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을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만약에 연수익률이요, 요즘에 이제 어렵지만 10%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익률이 10%를 내가 매입을 했을 때 그 물건은 10년 정도 보유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들어간 금액을 그대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힘입니다.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가는 시점과 나오는 시점, 그 사이에서 한 번의 차익을 남기는 것이지만, 월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훗날 가면은 내가 꼭 차익을 남기지 않더라도 수익형으로 차익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거나 차익형 부동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인기가 있게 되는 그런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수익은 건축물의 단위 면적과 반비례한다. 제가 많은 강의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쓴 것처럼 수익은 이제 매월 나오는 월세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건축물의 단위 면적. 건축물의 단위 면적은 뭐냐면은요, 구분 거처가 되어 있는 한 세대나 한 가구 혹은 한 호의 면적, 단위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뭐 1.5평, 아니면은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은 3평에서 5평, 오피스텔은 7평에서 뭐 15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이 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건축물마다의 단위 면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위 면적과 무엇한다? 반비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단위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이 좋다라는 말 하고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0평짜리 아파트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매입을 하고 나서 여기다 월세를 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강남에서 30평 아파트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뭐 10억은 다 훌쩍 넘어가겠죠. 예를 들어 10억에 매입을 했다. 그럼 10억에 매입을 해서 월세를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를 받으면 3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300만 원 어렵습니다. 보통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0만 원 정도 선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보시죠. 그럼 200만 원을 연 12개월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게 되면은요, 얼마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0만 원에 12개월이니까 대략 2,400만 원 정도 연 월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을 겁니다. 수익률은요, 뭐와 뭐로 나누면 되냐면 연 소득, 연 이익에서 투자한 금액을 나누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였죠? 10억이었습니다. 그럼 2,400만 원을 10억으로 나누게 되면은 100을 곱하면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2.4%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30평대를 10억에 주고 샀을 때 수익률이 2.4%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평짜리 원룸이 한번
매입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평짜리 원룸은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강남, 강북 이렇게 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강북 같은 경우에 보통 전용 면적당 10평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룸이 5평이면은요 50만 원 정도, 35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5평짜리가 10만, 그러니까 50만 원이니까 전용 면적당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50만 원인데 얘가 매매가가 얼마냐면은요,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북에서는. 그러면 50만 원이면은요, 1년에 600만 원을 받거든요. 600만 원이 나오는 부동산을 1억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냐면 대략 6%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30평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받을 때는 수익률이 2.4%. 그런데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시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고시원은요, 1.5평부터 시작합니다. 면적이 굉장히 작죠. 근데 1.5평에 한 달 입실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실료가 최소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1.5평짜리를 30만 원의 입실료를 받는다고 하면은요, 얼마가 될까요? 1년이면 얼마가 되죠? 1년이면은 대략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 360만 원. 물론 이제 고시원은 하나하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얘가 전용 면적당 임대료가요, 지금 얼마가 될까요? 거의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한 20만 원 되고요. 얘는 10만 원이고, 아파트는 전용 면적당 임대료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월세를 받는 투자를 할 때에는요, 건축물의 단위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효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합원들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을 때요, 30평대 혹은 40평대를 받아서 이렇게 그 안에서 격실로 나누어서 두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아파트를 2개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건축물의 단위 면적과 반비례하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을 얘기할 때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보통 우리가 500에 50만 원, 1000에 4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A라고 하는 월세 부동산과 B라고 하는 월세 부동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수익률이 좋으냐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야 돼요. 그래서 2개의 단위를요, 통일시켜야 됩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전세를 살아요. 전세를 얼마 주고 사냐면요, 지금 현재 3억을 주고 전세를 삽니다. 3억을 주고 전세를 사는데 주인이 세입자를 불러요. 불러서 전세를 2억으로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입자 좋죠. 2억으로 내려. 2억으로 내리게 되면 실제로 1억 정도를 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임대인도 임차인한테 공짜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자, 1억을 내려줬는데요, 월세를 조금 주십시오. 월세를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월 5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월 50만 원이면은요, 1년이면은 얼마일까요? 60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임대인,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1억에 대해서 600만 원의 금리를 쳐서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백분율로 하게 되면 6%가 나오는데, 이 6%가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월세 금리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의 값어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돈의 값어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돈의 값어치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돈의 값어치는 서울, 강남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지방 중소도시가 돈의 값어치가 높을까요? 서울, 강남은 워낙에 자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로 넘어가면 돈의 값어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리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뭐 전세를 보증금 월세 돌리는구나 이렇게만 평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지역의 돈의 값어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월세를 많이 받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월세를 많이 받으려면 보증금에 대한 돈의 값어치가 높아져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10억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 투자가 좋으냐, 중소도시에, 지방 중소도시에 10억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 투자가 좋으냐, 당연히 중소도시의 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방에 내려가서 5억이나 10억이나 월세 받는 거를 투자할래? 아니면 강남에 투자할래? 그러면 수익률이 2%밖에 나오지 않아도 강남에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투자의 목적 자체가 이제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투자의 목적이 월세 받는 투자냐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후자 강남을 택한다라고 하면은요, 걔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노후에 월세를 꼬박꼬박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서울의 강남을 고집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난 수많은 또 부동산 투자 환경, 또 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 두 개를 다 못 잡는 경우도 굉장히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논리적인 속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원룸, 통건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요, 어떤 로망이 있냐면 1층은 점포상가, 2층은 원룸, 3층은 소유주가 직접 거주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투자자,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의 거의 90%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건물을 좋아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에서 물론 지금은요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사가지고 월세 수익률을 올리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원룸 통건물을 내가 만들어서 임대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은퇴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얘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걸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건축법에 맞게, 용적률에 맞게 연면적을 꽉 채워서 할 수 있는 부동산 최유효 이용성을 최후에 두고 그것으로부터 수익률을 따져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대지가 50평이랍니다. 뭐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요. 뭐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철거가 가능한 건축물이 신축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지가 50평. 그리고 얘 매입하는데 매매가가 2천만 원이다. 3.3제곱미터당. 그러면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임대료가 얼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얼마를 주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이 땅을 비싸게 주고라도 살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임대료의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임대료의 수준이 단위면적 평당 10만 원인 곳에 20만 원인 곳에 30만 원인 곳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임대료 수준이. 그러면 땅값을 비싸게 주고 사셔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가 이 동네가 면적당 10만 원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다중주택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다중주택이 뭔지는 제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상 건축물의 규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지 50평을 매입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 지었을 때 연면적은 2배니까 100평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0평 정도면은요, 원룸이 가장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위 면적과 반비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의 방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5평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5평짜리가 그러면은 100평이니까 연면적이 100평이니까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습니다. 20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20개가 다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 연수익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룸 5평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냐면 인근 시세가 1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평에 10만 원이니까 방 하나당 5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게 20개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월 1,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 1,000만 원의 통건물 20개의 원룸, 이것을 1년을 받게 되면요. 1,2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별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땅도 사고 건축비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땅값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대지 50평에 2천만 원이니까 얼마? 예, 그렇습니다. 10억 정도의 토지 가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축 비용도 들어갈 거예요. 이 건축 비용은요, 보통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평당 얼마에 짓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서 건축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견적을 내는 방법은요, 평당 얼마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철거 비용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토목공사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골조 비용이 얼마고, 내장이 얼마고, 외장이 얼마고, 부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고, 그리고 필로티 구조는 얼마고, 주차장은 얼마고, 이렇게 각 부위별로 공정별로 따로따로 견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견적을 연면적으로 나눠보니까 평당 450이다, 50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건축하실 건축주가요, 평당 얼마에 계약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커다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항상 받으시고요. 어쨌든 자, 건축 비용을 그냥 우리들 계산대로요, 그냥 100평을 짓는데 450만 원 들었다 라고 하면은 4억 5천만 원이 건축비가 될 거예요. 근데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민원 비용도 있을 것이고, 뭐 보존 등기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한 1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전체 총 비용은요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연 1,200만 원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자본이 얼마냐면요 15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수익률은 뭐 나누기 뭐다? 수익 나누기 투자한 금액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200만 원 나누기 15억 5천만 원을 했을 때 연 수익률은 7.7%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7.7%가 근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로 얘기로 들어가면 얘가 저 밑에 있는 중소지방에 있는 거다 7.7%.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약간 꺼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지방에 있는데 한 10%는 나와야지. 그래서 안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얘가 강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줄 서서 아마 이 땅을 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익률, 수익형 부동산을 제가 계산을 해준 것조차 사실은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과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재건축 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재개발 수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땡땡 재개발 구역에 대지 면적이 40평인 지분이 매물로 나왔더라. 그러면 그것을 사는 가격이 있겠죠. 매입 가격이 10억에 샀더라. 그러니까 평당 2,500만 원 주고 살 수가 있죠. 그게 뭐 한남 뉴타운이든 아이언 뉴타운이든 아니면은 뭐 기타 재개발 지역이든. 자, 그런데 살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더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 권리가액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나중에 조합원 아파트의 분양가가 정해졌을 때 기존에 내가 출자를 냈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얼마의 가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결론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설명을 제가 오늘 드릴 수는 없고, 권리가액이 8억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총 매출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계산하려면 일반 분양가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돼요. 아, 인근에 봤더니 일반 분양가가 15억은 대략 나올 것 같더라. 그러면 15억의 대략 조합원 분양가는 80% 정도 되니까 12억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합원 분양가 12억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왜? 아까 권리가액이 8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8억과 12억 사이는 이제 4억이에요. 이것이 예상되는 추정 분담금이 되겠죠. 그런데 추정 분담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분담금에다가 지금 중개업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었죠? 바로 1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담금 4억과 내 돈 10억 원가, 요 두 개를 합치니까 14억이 매입 원가가 돼요.
그런데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일반 분양가 아까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15억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기 위해 내가 비용을 얼마 지불했습니까? 14억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차익이 얼마예요? 1억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1억을 벌기 위해 나는 얼마를 주었느냐?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투자 금액은 8억이 되었어요. 왜 8억이 되었냐면 이 매입 비용은 10억이었지만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빼게 되는 거죠. 난 돈을 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연수익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분양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수익률로 귀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사업을 했느냐. 우리가요, 보통 두 개의 시점을 잡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분양 시점까지의 사업 기간을 연수로 해서 나누는 거예요. 보통 7년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8억을 투자해서 1억을 남겨서 12%의 수익이라는 것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7년 걸렸다. 그럼 연수익률은 1.7%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7%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할 때까지도 한 3년 정도 가면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을 4억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입주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연수익률로 나누면 5% 정도의 수익률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수익형 부동산에서 7.7% 연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얘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5.5%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얘를 한번 종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차익형이고요. 위에 있는 노란색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얘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수익률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차익형 부동산은요, 일반 분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까지는 얼마가 나냐면요, 연수익률이 1.7%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입주할 때까지 공사기간 3년 동안에 대략 5% 연수익률이 매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요. 수익형 부동산은요, 일단 내가 아까 통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1년 안에 전부 다 지어서 임대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한 시점부터 1년 안에 일단 7.7%라고 하는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얘가 7년이 지나면서 이게 7배가 되겠죠. 7.7%가 7배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54%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에 1.7%인데 얘는 54%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뒤면은 수익형 부동산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77%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연수익률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5%가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대략 이제 50%가 되겠죠. 10년이니까 77%.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차익형 부동산, 갭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익형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은요, 이거 자체가 지금 토지 가격이 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은 매월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아파트가 2배가 오른다면 단독주택도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오르겠죠. 그 부는 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요, 지가상승분을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이런 큰 매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은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 크게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 업무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얘는 주거용 부동산인 듯 상업 업무용 부동산인 듯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피스텔 있죠. 이게 준주택입니다. 자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그리고 고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원래 고시원은 이제 공부하는 곳이죠. 공부하는 곳인데 또 잠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오피스텔과 고시원을요, 이것을 준주택으로 양성화를 시켰어요.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은 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숙박용입니다. 그래서 민박, 펜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2부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주거용 부동산에서 수익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또
물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월세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월세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나오는 것은 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이 넓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구분 거처가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건축물의 단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월세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보다 구분 거처가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30년이 넘은 다가구 주택들이 많아요. 주차장도 불편하고 그리고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얘도 수익형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보통 리모델링이나 신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벌집주택이라고 하는 대지 50평 미만이었을 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벌집주택, 다중주택. 옛날에는 이걸 하숙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위 면적이 작게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다중주택의 맹점은 뭐냐면 개별 취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취사가 안 되는 방에 월세를 주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음성적으로 대부분 다중주택들이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취사를 넣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다중주택이 단위 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요. 다세대가 있고 연립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다세대 주택 중에서는 방 3개짜리 재미없습니다. 방 2개짜리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세대 주택 빌라는요. 원룸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자체는요. 연면적이 660평방미터가 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오래됐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는요. 대형 안 돼요. 소형 안 돼요. 중형 안 돼요. 소형이 가능하지만 역세권의 10평대 아파트 이상은 월세를 받기가 상당히 좀 수익률을 높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 업무용은 점포, 상가, 오피스, 직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많이 뜨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 공급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서초, 강남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이 현재 강남 서초가 3%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넘은 게 원가가 싸기 때문에 대략 5%가 평균입니다. 강북으로 올라오면 6에서 7%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남에서 3%짜리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요.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3%인 상태에서 월세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수익률이 2% 밑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격 매수자가 없는 것이에요. 추격 매수자가 없는 것은 가격이 아니고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가장 좋아하는 품목이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요.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속에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오피스텔은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1부 시간을 좀 마치고요. 저는 2부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